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 연합 학력평가 올림포스 독서로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위해서 요즘 강의를 찍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고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고, 지난주까지는 또 방과후 수업이 월화수목 9교시까지 8교시랑 계속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찍었는데, 이번 주 이제 시험 전주라서 다행히 이제 방과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몰아서 최대한 조금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시험 범위를 다 찍을 수 있을까 싶은데 보장은 할 수 없고요. 최대한 찍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찍어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공부를 안 했으면 강의라도 들어보시고,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혹시라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뒤에 뭐 해설서 같은 거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 강의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은 사르트르에 대한 이야기, 인문,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문 4번째 이야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로크, 그다음에 헤겔, 마르크스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오늘은 사르트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말 했던 사람, 그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문 5번째 파트입니다. 요번에 인문이 총 15개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해내게 된 건데, 어디까지 찍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이 좀 찍어보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는 이제 실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실존이 있다. 그러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목적, 그것의 본질. 가령 예를 들면 의자가 있다 싶으면 그 의자라는 것들은 앉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만드는 건 사실은 만들고 나니까 의자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그럼 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앉기 위한 거라면 사실 의자 모양이 아니어도 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기 위한 그 본질이라는 것에 속한 것들은 다 의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앉기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곧 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음으로써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 의자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우리 책의 본문에 나오는데 연필, 쓰기 위해 만든 것. 그러면 연필은 그 존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쓰는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연필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걔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걔의 존재 여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문 보기 전에 선생님이 늘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매번 강의 때마다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고, 그 전에 문제부터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뭐부터 봐야 될까? 바로 20번 문제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보자마자 요거 튀어나와야겠죠?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 표제라고 하는 건 일부분에 있는 것만 얘기해서는 표제가 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능이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표제가 된다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장단점이 정답이다. 그러면 장단점이 전반적인 거에 나와야 되지 1문단에만 나왔다. 그럼 표제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책은 지금 현재 6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단만 그렇고 2, 3, 4, 5, 6문단은 딴 얘기해. 그럼 이게 어떻게 표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장단점이냐, 배경이냐, 변천 과정이냐, 아니면 특징과 의의냐, 아니면 주요 개념과 한계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걸 파악해야 되겠고, 그 다음 중요한 부제라는 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뭘 하냐.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을 얘기하냐,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을 얘기하냐, 본질과 실존의 우선순위 변화를 얘기하냐,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상호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여기 있는 요 21번 문제 확인해야 돼요. 21번에 사르트르의 견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글은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르트르의 견해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포인트 잡을 때 단어들, 키워드만 잡아봐요.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그러면 본질과 존재 나오면 확인해 봐야겠죠. 사물의 본질, 존재 확인해 봐요. 그다음 선택의 자유, 번민 이런 단어 나오게 되면 와서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 의식의 유무 이런 말 확인해 보시고, 대자 존재, 대타 존재 각자가 인지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조금 중요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대자나 대타다 평소 듣던 말이 아니라 좀 독특한 말이니까 그런 독특한 말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아스라이 기억 속에 남겨놓고 가시면 돼요. 다음 개인과 개인은 갈등과 투쟁. 그럼 뭐 갈등, 싸움, 투쟁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사실 사람은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더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의 단어들을 기억해 놓으신 상태에서 본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핵심 포인트. 이걸 다 읽고 나면 적어도 이 5개에 대한 것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글은 실존과 본질의 관계를 실존주의와 기존 철학 입장에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존재와 본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번엔 사물과 인간을 갖고 얘기해요. 좀 차이가 보이는 게 여러분 보이세요? 실존과 본질, 존재와 본질. 이렇게 살짝 보면 실존과 존재가 비슷한 건가? 라고 살짝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물 존재, 인간 존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음 들어본 말이야. 뭐 어려워할 거 없고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윤리 시간 아니니까 나와 있는 만큼만. 다음 대타 존재. 뭐야? 즉자, 대자, 대타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럼 대자와 대타 오타인가? 그게 아니라 대자와 대타가 차이가 있겠죠. 다음 타자의 시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마지막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한계와 의의는 무엇이 있는지는 보통 이런 것들 어디 나와 있냐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늘 하던 것처럼 정리해가면서 볼 거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입니다. 단락번호 붙이시고요. 혹시 아직 문제 안 풀었다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문제 푼 다음에 오세요. 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길어야 10분이고요. 빠른 사람들은 한 5, 6분, 7분 정도에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 10분 정도 투자해서 문제 빨리 풀어보시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인지 모르면 이번 시험 못 봐요. 이야기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와도 문제를 풀까 말까인데 이해를 못하고 시험을 임한다는 건 이걸 안 풀겠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갑시다. 다 읽었단 전제하에 갈 거예요. 자, 실존주의는 그럼 실존주의가 핵심어일 거니까 네모 쳐놔야겠죠? 오늘의 핵심어는 실존주의겠구나. 현대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 사조다. 그러면 실존주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는 뭐예요? 현대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즉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전쟁들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생각이 드는 비인간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인간화 현상을 뭐 했다라는 거냐면 고발했다라는 거죠. 뭐가요? 실존주의가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문명의 발전 그런 거를 마냥 좋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의 발전 속에서 혹은 서로가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생기는, 그러니까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 과정에서 등장한 건데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 그럼 포인트는 여기 있네.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 핵심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주체적인 존재성을 말하는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조다. 주체적인 존재성 중요한 거고 개인에 해당하는 사연이라는 거. 그럼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사르트르는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실존주의 대표한데요. 자, 지금부터 누구 얘기할 거냐면 사르트르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죠? 이 사람이 오늘의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실존주의를 대표한 철학자로 그럼 사르트르 역시 비인간화 현상에 관심이 있었겠고
주체적 존재성에 관심이 있었겠죠. 이전의 철학자들이 본질이 무엇이냐?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르트르와 이전 철학자들 간에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독서의 출제 포인트, A와 B를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 얘 얘기를 여기에 섞어서 비교하는 그 사실 확인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전의 철학자들은 중요한 게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 그러면 이전 철학자들은 뭘 중시했다는 거냐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르트르는 뭐 했냐?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았다. 얘는 본질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얘는 실존을 중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르트르다. 그러면 실존을 중시하는 거냐, 본질을 중시하는 거냐. 그럼 얘네 의미가 뭔데? 그걸 설명해 주겠죠.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대. 그러면 그 얘기는 실존이 본질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지? 밑에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거의 본질은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지?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분필이 있다 쳐봐요. 이 분필의 본질은 뭐냐? 글쎄 분필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분필은 아무래도 뭐 쓰는 도구? 그럼 그 쓰는 도구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실존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 그럼 실존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존재를 자각한다라는 데 있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주체적이라는 데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본질이라고 하는 건 주체적인 게 아닌 거네요. 여기는 주체적이라고 했으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 결국 주체라는 거의 포인트가 아까 여기 있었던 인간의 주체성, 이게 전부 다 실존주의였으니까 실존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주체성이라는 데 있구나. 그럼 객체성이란 말 나오게 되면 실존주의의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1문단의 주제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실존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실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존주의의 핵심어 뭐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고, 실존주의에서 바라보는 본질과 실존 혹은 사르트르의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주제를 적어보자면 실존주의의 정의, 그 다음에 사르트르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은 당연히 뭐였죠?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 말이었던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실존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본질이라고 하는 건 걔를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연필이라는 게 있으면 이 연필 그 자체, 연필 얘가 실존이라 본다면 연필은 뭐 하는 도구지? 라고 정의하려고 하는 그 성질은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단. 자, 무신론자라면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핵심 포인트,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일단은 첫 번째가 무신론자예요. 그럼 무신론자라는 것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데 이전 철학자는 본질을 탐구했으니까 당연히 사르트르는 본질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본질과 목적을 갖고 판단할 수 없다.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예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연필을 만드는 건 왜 만드는 거죠? 뭔가 쓸 도구가 필요해서 연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쓴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필은 왜 있는 거지? 무엇인가를 쓰기 위한 도구. 그럼 그 쓰기 위함이라는 게 이 연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연필이라는 이 존재가 왜 있는 거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연필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쓰기 위한 것이 없으면 이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존재가 있는 목적이 뭐야? 쓰기 위해서. 근데 쓰는 일이 없을 필요가 없어. 그럼 쓸 필요가 없으면 연필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 목적이라는 게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사물은 본질의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저기서 본질과 목적 얘기할 때 사물의 특징이 있어. 사물의 특징은 뭐지? 본질이 존재보다 먼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본질을 좀 더 중시하는 게 바로 사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 반대 얘기하겠네요.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그럼 사물과 다르다 했으면 이제 당연히 인간 얘기가 나왔을 때 인간의 특징은 여기 있는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있을 때 적어도 이쪽이 크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존재가 크거나 아니면 같다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 그럼 인간이 왜 만들어졌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어. 연필이 왜 만들어졌어? 쓰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럼 신의 뜻에 따라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 신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통념. 그럼 이 기존의 통념이라는 게 바로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요 본질이죠. 그죠? 이것들을 거부했다. 나는 무엇인가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런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이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의 목적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물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동물을 다스리는 일이 사라지면 인간도 존재할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했던 게 사르트르라는 거죠.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 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인간은 뭐야?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우연히. 그럼 우연히의 특징은 뭐죠? 목적 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이 세계에 던져진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리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한마디로 주체적이다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르트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이 존재라는 말 여기 앞에서는 실존이라고 얘기한 거고 결국 이 존재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실존과 동일한 말로 여겨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먼저 목적인 거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인간은 이 본질, 즉 어떠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던져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자체, 스스로 의미가 있다. 스스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주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 문단의 주제는 뭐죠? 사르트르가 뭐와 뭐의 관계에서 본 거냐면 이거죠. 존재와 본질에 대한 사르트르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뭐죠?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라고 한 존재가 앞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사물은 본질이 존재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읽었던 것 같은데 아까 뭐 있었냐면 21번에 1번 볼까요? 21번에 1번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그건 아니죠. 사물은 본질이 먼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본질에서 출발한 게 사물이잖아요. 그럼 사르트르의 생각은 뭐였어요? 사물은 본질에서 나오지만 인간은 이렇다는 얘기했었으니까 사물이 본질보다 존재를 우선시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답은 1번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사르트르의 생각이잖아요. 사르트르는 뭐라 했어요? 사물은 본질이 존재보다 먼저 있다. 즉 본질에서 나온 게 존재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본질이 존재에서 나왔다? 이거는 이거랑 반대 생각인 거잖아. 그러니까 21번의 1번은 사르트르의 견해와 반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답 쉽게 나왔네요. 생각보다. 21번. 됐죠? 자, 3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 나누는 것들을 여긴 쓸 데가 없으니까 전 지워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했대.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르트르의 모든 존재를 구분하는 것 한번 해봅시다.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거래요. 첫 번째 뭐냐면 사물 존재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가 있나 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물 존재라는 거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의식이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간 존재는 의식이 있다. 이런 특징이네요. 됐죠?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로 표현했대. 그럼 이 사물 존재가 뭐야? 곧 얘는 즉자 존재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 했대. 얘는 대자 존재라고 했대요. 그러면 사물 존재는 곧 즉자 존재, 인간 존재는 대자 존재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걱정하지 마요. 즉자가 뭐야? 대자가 뭐야? 굳이 고민하지 말고 봐요. 자, 즉자 존재는 써있잖아. 여기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써있지만 의식이 없는 게 즉자 존재라며, 그러면 즉자 존재의 특징은 아까부터 의식이 없다라고 똑같이 써있는 거네. 의식이 없다.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네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의식이 없으니까. 왜 의식이 없다라는 건 뭔가 변해야겠다는 생각, 달라져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일상의 사물들처럼이니까 얘는 사물 존재. 근데 밑에 보면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 자기 자신을 대상화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즉 대자 존재는 자기 자신을 뭐예요? 대상화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대상화의 뜻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해서 밖에 있는 것처럼 다루는 것. 즉, 주관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했다라는 거야. 보이도록 했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자리에 계속 그것 상태로 아니지. 여기. 대상화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해서 제3자화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얘는 또 어떤 존재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대.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면 그럼 이쪽은 인간에 대한 거, 사물에 대한 거잖아.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이야? 선택에 있어서 결정이 돼? 그렇다면 선택에 따른 뭐도 져야 돼? 책임도 스스로 져야 돼. 그럼 여기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도 한대요.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뭐도에 번민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 돼. 근데 난 책임지기 싫어. 그러니까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 책임은 어디서 온 거지? 자유로움에서 온 게 책임인 거잖아. 그렇다면 그 자유로움에서 온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내가 자유를 소유한다라는 건 자유를 소유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뜻이니까 책임을 지기 싫으면 이 자유에서 도망가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에서 책임이 발생하고 책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의무를 져야 돼. 그럼 난 이걸 지기 싫어? 그러면 이 책임을 유발했던 자유로부터 벗어나면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3문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사물 존재라는 것과 인간 존재라는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사르트르가 주장한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를 대비시키고 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21번 문제는 풀었지만 21번에 2번 선택의 자유가 번민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다.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3문단까지 얘기했고 지금 사르트르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존주의 대표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현재 사물 존재와 대자 존재까지 얘기했어. 자, 넘어가 보죠.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아까 얘기했잖아. 자유로운 선택. 이 선택이 타자와 연결된다고 보았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하는 것이 타자. 그럼 이때 타자가 중요한 거겠네. 타자와 연관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타자와 뭔가 관련성이 있나 보죠.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렇겠지. 사람은
각자의 주체적인 의식이 있을 거니까. 그럼 타자가 주체적 의식 갖고 뭐 하는데?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 즉 이 다른 사람은 뭐가 있어? 주체적인 의식이 있겠지? 이 주체적인 의식 가진 사람이 나를 즉자라고 하는 건 뭐였죠? 사물존재. 사물존재처럼 객체화해서 표현할 수 파악할 수 있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가 있고요.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사물을 객체화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나는 주체고 쟤는 객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아까 대상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3자와는 대상화해서 나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하는 거냐면 객체화할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다른 존재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니까 나를 객체화해서 볼 수 있겠구나. 그럼 포인트는 객체화가 포인트겠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 대타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그럼 대타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는 대자 존재와 비슷한 건데 대자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거라면 대타 존재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대타 존재라고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별개로 또 하나 뭐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끊어서 가도록 하죠. 대타 존재라는 게 있는데 대타 존재라는 거의 포인트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타인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객체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대타 존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게 자기 자신, 나. 그래서 대자, 나를 했다면 이번엔 타인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 그게 대타 존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관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보죠. 길을 가다가 또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네요.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가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 그래서 피식 웃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웃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피식 떠올라서 웃은 것뿐이야.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 참 웃긴 사람이네? 왜 갑자기 울어? 갑자기 웃어? 실없는 사람이네 라고 나를 볼 수 있잖아. 그럼 실없는 사람으로 보는 그 시선이 시선으로 나를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바로 대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선으로 보는 존재, 그 시선으로 규정되는 거. 야, 저 사람은 되게 착해 보인다. 그럼 착하다라고 규정되는 그 존재가 뭐예요? 대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럼 제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라는 그 시선으로 인한 존재가 바로 타자 존재. 그럼 대타 존재. 그럼 주제는요. 사르트르가 주장한 대타 존재의 정의와 그 사례가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4문단의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런 대타 존재 때문에 대자 존재, 즉자 존재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5문단 가니까 그런데 이런 시선은, 그럼 그 이런 시선은 이런 타인의 시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선이 무슨 시선이에요? 타인의 시선. 이게 타자만 나한테 보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중요한 거는 타자만 보내는 게 아니란 뜻이겠네. 그럼 현재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나가 있고 타자가 있는데 타자만 나한테 시선 보내니? 그게 아니라면 뭐겠어? 나도 타자에게 시선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쟤가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쟤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기억이다. 그럼 여러분 봐요.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가장 쉽게 생각해봐요. 앞에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써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의 포인트가 뭐였지? 타인이 나를 객체화해서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그럼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건 뭐겠어? 내가 타인을 객체화해서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뭐 한다? 객체화한다? 요런 말 정도가 들어가면 기억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 즉 타자가 나를 객체화해서 바라보고 나 역시 저기 있는 타자를 객체화해서 바라보는 이 관계가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서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갈등과 투쟁. 이거 아까 21번에 5번인가? 개인과 개인은 갈등과 투쟁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뭐 틀린 말 아니겠다. 그죠? 그리고 21번에 4번은 인간은 대자 존재이자 대타 존재.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대자 존재이자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대타 존재. 뭐 틀린 말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21번에 3번 모든 존재는 의식의 유무로 양분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답은 확실하게 1번이 나왔네요. 아까 문제 풀긴 했지만 타자는 지옥이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여기서 지금 사르트르는 인간관계를 되게 좋게 보지 않죠. 인간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타자는 지옥이라고 했겠지. 밑에 봐.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즉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있잖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실없어 보여?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시선에 노출되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위축될 수 있잖아. 그런데 뭐 하래?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한대. 포인트는 이거네요. 현재 아까 대타 존재로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런 타인의 시선이 있을 때 뭐 해야 돼?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줏대를 가지고, 왜? 여기서 말하는 사르트르의 실존의 포인트는 주체적이잖아.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시선에 맞게, 내 주관적인 내 주관에 맞게 그냥 유지해 나가는 거야.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타인이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실없는 사람이라 봤어? 그러니까 난 실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행위를 유지하면서 봐. 네가 생각하는 게 꼭 올바른 것은 아니야. 나는 사실 이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의 본질적인 모습대로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여서 인간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여기 포인트다. 극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내 모습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내 선택 속에 끌어들여서 나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그 행위를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선택해서 지속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애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대타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시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내 행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주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아까 실없는 사람처럼 봤다는 것처럼 나를 실없는 사람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행위를 변화시켜 내 주관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시선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거니까. 내 본래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아까 나는 그냥 웃은 모습에 떠올라서 웃었을 뿐이잖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행동해도 되는 거야. 왜? 내가 그게 뭔가 진짜 실없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실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뭔가 생각을 할 게 있어서 그랬나 보구나라고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내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위를 그대로 선택해서 계속 지속하는 게 포인트. 그렇게 해서 나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변화시켜 누군가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유지하고 나의 진짜 주체란 무엇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르트르가 생각했던 건 아까 실존이 본질보다 우선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돼. 그죠?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뭐 하는 존재지? 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죠. 실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것들. 자, 오문화 주제는 사르트르가 바라본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나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사르트르의 시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거에 대한 사르트르의 계속 특징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라는 아는 특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6문단이에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간섭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사실을 간과했다. 왜 그런 거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의 특징은 뭐였냐면 개인, 그죠? 1문단에 있었어.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고자 노력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사실을 간과했대. 이게 무슨 얘기지? 너희 왜 그냥 나 혼자 잘나면 그냥 나 혼자 막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 의지하지 말고 너의 줏대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대부분들은 사회적 관습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라는 어떤 사회적 관습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약을 받는 사실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건 얘가 놓친 점이죠. 한계점이야.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또 하나,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 아까 얘기했잖아. 갈등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봤다라는 거.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객관하는 과정을 갈등과 투쟁?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라는 것들은 실존주의가 갖는 한계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건 잘못된 이론이고 뭔가 부족함이 많은 이론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봤지만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존재,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이 되고 마치 기계에 끌려가는 그리고 문명사회에서 그냥 하나의 공장 부품처럼 획일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면 주체성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북어대가리 기억나죠? 이강백의 북어대가리에서 사람이 그냥 공장에 사는 부품화 현상으로 일어나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체성을 반성하게, 그러니까 주체성을 찾도록 획일화된 삶을 반성했다라는 거 하나. 다음,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은 이 실존주의가 갖는 장점이자 의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까지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마지막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갖는 한계와 의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멋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한계점이 있기도 했지만 인간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 혹시 나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진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최종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르트르 실존주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 고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책에 있는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실존은 뭔데? 주체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정의되는 성질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다. 그럼 얘는 어떠한 존재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쉽게 말하면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목적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의자는 앉기 위해 만들어졌다. 에서 사물은 앉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의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의자 자체가 중요하다면 의자 모양으로 생긴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의자 모양으로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나무 덩어리 하나 갖다 놔도 이 나무를 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의자는 앉기 위한 도구인 거니까. 그럼 앉기 위함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거지 거기 있는 실존이라는 게 중요한가? 이게 이제 사물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 자체, 실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본질이나 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신의 뜻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 스스로 만들어간 존재, 주체적인 존재. 자, 사물 존재라고 하는 것과 인간 존재라는 것으로 모든 사물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물 존재는 득자 존재이자 자기의식이 없다. 사람은 여기 포함 안 되겠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자 존재이면서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고 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번민과 도피 욕망까지도 가질 수 있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 이 대타 존재라는 건 대자 존재에서 온 말인데 대자 존재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거라면 대차 존재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규정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득자 존재처럼 객체화하는 것을 대타 존재라고 하는데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사르트르는 너무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봤지만 그런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자신의 행위를 선택해서 어떤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르트르. 그래서 한계점도 있지만 의의도 있다라고 설명 다 했습니다. 되셨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20번 문제인데요.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맞으려면 이 안에는 그럼 장점과 단점만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장점과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실존주의의 특징에 대한 걸 서술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발생 배경만 얘기한 건 너무 한정돼 있고 장단점도 사실은 일부분에 좀 나와 있을 뿐이고 특히 이제 얘는 6문단에 나와 있죠. 한계와 의의할 때. 그 마지막 문단에만 좀 있으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변천 과정도 아니죠. 그냥 특징을 설명한 거니까 얘다. 그죠? 특징과 의의. 그리고 사물, 나, 즉자, 대자, 이거는 대타. 뭐 그거 예했던 거니까 답은 아무래도 4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21번은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2번이요. 기억이 아까 뭐였지? 대타 존재할 때 나 역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네. 그럼 그거의 포인트는 객체화 아니었니?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걸 대타 존재라고 했는데 나 역시 타인에게 그 시선을 보낼 수 있다. 그 시선이 뭐였지? 객체화하는 시선. 그러니까 요거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23번이에요. 유신론적. 여기서 이때 차이점이 있어. 사르트르는 유신이 아니라 무신이었잖아.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신이 나를 만들었다를 거부했지. 신은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닌 거니까. 이해했죠? 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얘는 참된 자아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구분했대. 아까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책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거든. 스스로를 바라보고 뭐 자유로운 선택을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키에르케고르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적 실존의 단계가 있고 윤리기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고 참된 아까 극복한다라는 거 얘도 타인의 시선 극복하라는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참된 자아 찾기 위해서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어쨌든 키에르케고르도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체성 갖고 선택을 하는 거야. 다만 얘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선택.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이라는 거에 포인트는 있는 거지. 스스로가 주체적이라는 거고. 그럼 1번부터 가볼까요? 키르케고르와 달리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 그렇죠. 아까 무신론자였으니까. 2번. 사르트르와 달리 키르케고르는 자아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했다. 그렇죠. 사르트르는 아까 단계가 없었잖아. 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니까 맞네요. 다음 3번이요.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까 그 주체성이라는 게 사르트르의 특징이었고 얘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신의 명령이라는 말은 있긴 하지만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즉 모든 건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음 4번 갈까요?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자고 얘기했고 얘는 이 절망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설명을 볼 수 있겠네. 그지? 5번.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윤리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사르트르의 한계점이 뭐였지, 얘들아? 사회적 관습을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이 영향 미친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했잖아. 즉 사르트르는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지. 그럼 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라면 키르케고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쟤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건데 이제 사례를 적용하는 거니까. 자, 학생이 먼저 얘기하네요. 장래희망 물어보면 의사를 대답했는데요. 전 제가 의사가 정말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의사라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좀 중요했다는 얘기 아닐까?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자랐대.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가 반영된 거겠죠? 선생님이 그래,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즉,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뭐지? 본질이라는 거지.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가 고민해 선택하는 건 주체적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주체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네가 선택한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게 실존주의 핵심 포인트였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네요. 1번부터 가봅시다. 학생은 장래의 희망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래의 희망과 관련해서 스스로가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잖아.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틀린 설명 아니라 볼 수 있겠죠. 2번,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래. 얘들아, 대타 존재라는 게 뭐였지?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였지.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한다라는 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하는 거잖아. 학생이 의식한다라는 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 있잖아. 그 부모님의 기대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내가 뭔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는 대타가 아니라 대자 존재라고 봐야겠죠.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해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대타가 아니라 대자. 그럼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3번,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에는 없다. 아까 했던 얘기고요.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넌 이게 돼야 돼 라고 바라는 거잖아. 그럼 부모님은 대자 존재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학생은 장래희망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죠? 학생은 그 시선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학생은 타인의 시선을 고려했으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대타 존재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대타 존재라는 얘기는 타인의 시선, 타자의 시선을 고려했다라고 할 때가 대타 존재인 거고,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를 의식한, 의식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대자 존재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의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의식을 갖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타가 아니라 대자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했고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독서 지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과 학생들은 이 인문 지문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보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과학과 조금 약간 좀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다 인간에 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생각보다 좀 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앞으로 또 나오고 얘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랑 또 비교할 수도 있고, 아까 본질 나왔고 실존 나왔으니 그렇다면 실존주의에 대한 또 반대로 뭔가 더 나온 게 있겠죠. 그럼 다른 거랑 또 비교한다면 이게 또 배경지식이 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잘 알아두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은 과학지문 선생님이 차원 지문 갖고 하는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